노란봉투법은 선진국에선 상식입니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반대편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기업 죽이는 법이다. 해외 어디에도 이런 법은 없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양쪽 다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찬성 측은 불리한 해외 사례를 숨기고 있고요. 반대 측은 한국이 얼마나 예외적인 나라인지를 숨기고 있습니다. 오늘은 숫자로만 비교해 보겠습니다. 감정 빼고, 이념 빼고, 팩트만으로요. 그리고 마지막에 진짜 핵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왜 우리는 노조를 이렇게까지 싫어하게 됐을까? 그 답을 찾으려면 먼저 양쪽이 뭘 숨기고 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첫 번째 파트는 찬성 측이 숨기는 것들이에요. 선진국에선 다 이렇게 한다. 그 선진국들 좀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첫 번째는 프랑스예요. 프랑스는 이미 헌법에 파업권이 명시된 나라입니다. 1946년 헌법 전문에 들어갔고 지금도 유효해요. 그런데 1982년 헌법위원회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파업권은 중요하지만 무제한일 수는 없다. 프랑스도 파업에 대한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전기, 가스, 교통 같은 필수 서비스, 파업 전 최소 48시간 사전 통보 의무가 있습니다. 공무원 파업도 사전 신고 필수예요. 그리고 2007년부터는 미니멈 서비스제가 있어요. 대중교통 같은 공공부문에서 파업을 해도 최소 인원은 반드시 운영해야 합니다. 프랑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독일입니다. 독일에는 평화 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단체 협약이 유효한 기간에는 파업을 할 수 없어요. 협약이 끝나고 새 교섭이 결렬된 다음에야 파업이 가능합니다. 한국은요? 단체 협약 기간 중에도 파업이 벌어지고는 하죠. 세 번째는 영국이에요. 영국은 더 까다롭습니다. 2016년 보수당 정부가 도입한 규제 기준으로 보면요. 파업하려면 우편 투표를 해야 돼요. 투표율 50% 이상이어야 유효합니다. 필수 서비스 분야는 찬성률 40% 이상도 필요하고요. 투표 후 14일 전에 사전 통보까지 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 영국에서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정치적 파업은 불법입니다. 고용 조건과 직접 관련 없는 민영화 반대 파업 같은 건 보호받지 못해요. 고용 조건에 대한 것만 파업 사유로 인정됩니다. 그런데 이 규제도 영원한 게 아닙니다. 2024년 집권한 노동당 정부가 일부 규제를 이미 폐지했고 나머지도 완화하는 중이에요. 즉, 이것도 정치적 선택의 문제입니다. 어떤 정부가 앉느냐에 따라 노동법이 바뀝니다. 찬성 측이 해외에선 다 된다고 할 때 이 부분은 빠져 있는 거죠. 두 번째 파트. 반대 측이 숨기는 것들도 볼게요. 세계 어디에도 이런 친노동 법은 없다. 진짜 그런지 국제 성적표부터 볼게요. ITUC 세계 노동 권리 지수 국제노동조합 총연맹이 매년 발표하는 성적표입니다. 151개국을 대상으로 노동권 보장 수준을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매겨요. 1등급은 노동권 침해가 드물게 발생하는 나라. 독일, 스웨덴, 오스트리아, 덴마크, 노르웨이,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전부 유럽입니다. 5등급은 노동권이 보장되지 않는 나라. 중국, 방글라데시, 인도, 이란. 한국은 몇 등급일까요? 5등급입니다. 2014년부터 계속 5등급이에요. 2025년 기준 OECD 38개국 중 5등급은 한국, 터키, 콜롬비아 세 나라뿐입니다. 다만 이 지표도 평가 기준에 대한 논란은 있어요. 그래도 10년 넘게 최하위라는 건 무시하기 어렵죠. 세계경제포럼 노사협력지수도 볼까요? 이 지표는 2020년 이후 발표가 중단됐는데 마지막 데이터인 2019년 기준입니다. 한국은 7점 만점에 3.6점, OECD 최하위예요. 전 세계 141개국 중 130위입니다. 다만 이 지표는 한국 경영진 약 100명의 주관적 설문이라는 한계는 있어요. 그래도 숫자 자체는 뭔가를 말해주고 있죠. 이게 친노동 국가의 성적표인가요? 세 번째 파트는 손해배상. 성적표만으로는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돈으로 비교해 볼게요. 노란봉투법의 핵심 쟁점 중 하나가 손해배상이죠. 파업하면 회사에 손해배상을 물려야 하느냐? 한국은 어떤가요? 무제한 청구죠. 노조에도 개인 노동자에게도 한도 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쌍용자동차 노조에 47억 원 손해배상 청구했어요. 대우조선해양 470억 원 청구했죠. 개인한테 수십억을 물린다는 거예요.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요. 다른 나라는요? 영국은 합법 파업이면 면책입니다. 손해배상 청구 자체가 안 돼요. 그러면 불법 파업은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한선이 있어요. 2022년에 4배로 올렸는데도 이 정도입니다. 조합원 5,000명 미만은 최대 4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7천만 원이에요. 10만 명 이상 대형 노조는 최대 100만 파운드, 약 17억 원 정도입니다. 불법 파업에도 상한선을 두는 거예요. 한국은요, 합법이든 불법이든 상한선이 없습니다.
대우조선해양 470억, 쌍용차 47억이랑 비교해보세요. 다음은 독일이에요. 합법 파업이면 영국과 마찬가지로 면책입니다. 불법 파업은 이론적으로 손해배상이 가능하지만요. 독일 노동법 학자들에 따르면 노조가 파업으로 실제 손해배상을 지불한 사례를 찾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론상 가능하지만 현실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다음은 프랑스예요. 합법 파업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는 노동자에게 배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개인 책임을 물으려면 개별적인 불법 행위를 일일이 입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노동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극히 드뭅니다. 정리하면요, 한국처럼 파업한 개인 노동자에게 무제한으로 수십억을 청구하는 나라는 주요 선진국 중에서 한국이 가장 가혹합니다. 네 번째 파트, ILO가 한국에 뭐라고 했는지 볼게요. 국제노동기구 ILO, 한국이 가입한 국제기구입니다. ILO가 한국에 뭐라고 했는지 아시나요? 결사의 자유위원회, 노조법 2, 3조를 개정하라. 수차례 권고했어요. 전문가위원회 2025년 3월, 노조법 2, 3조 개정을 지체 없이 채택할 것을 직접 요청했습니다. 2008년 권고는 원청 사용자와의 교섭을 요구하는 파업은 불법이 아니다. 2012년 권고는 하청 파견 노동자의 조건을 결정하는 자와의 교섭이 가능해야 한다. 이거 진보단체의 주장이 아닙니다. 한국이 가입한 국제기구의 공식 권고예요. 반대 측이 세계 어디에도 없는 법이라고 할 때 이 권고들은 빠져있죠. 다섯 번째 파트, 그렇다면 왜 우리는 노조가 싫을까요? 여기까지 보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면 한국 노동자들이 엄청 불쌍한 거 아니냐? 근데 현실에서 국민 반응은 정반대죠. 노조 싫다, 노란봉투법 반대한다. 왜 그럴까요? 숫자부터 볼게요. 한국 전체 노조 조직률 약 13%입니다. 그런데 이 13%가 어디에 몰려있느냐? 300인 이상 대기업의 35.1%, 100인에서 299인 사업장 5.4%, 30에서 99인 사업장 1.3%, 30인 미만 사업장은 0.1%. 무슨 뜻이냐고요?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노조는 전부 대기업 정규직 노조입니다.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1000명 중 노조가 있는 사람은 1명이에요. 이 사람들 눈에 대기업 노조가 어떻게 보일까요? 나는 최저임금 받으면서 일하는데 저 사람들은 연봉 1억 넘으면서 매년 파업한다고 이렇게 보이지 않을까요? 여섯 번째 파트, 귀족 노조라는 이름. 그 분노의 중심에 있는 이름이 있죠. 현대차 노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현대차 전체 직원 평균 연봉은 1억 원이 넘어요. 그런데 매년 파업합니다. 기아노사 단협 제27조 1항을 보면 재직 중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과 정년퇴직자 및 25년 이상 장기근속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 고용세습이라는 비판이 나왔고요. 법원에서도 사회상규에 어긋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2023년에 이 조항은 개정됐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문제로 대기업 노조는 비정규직과 하청 노동자에게 무관심합니다. 그럼 파업 비용은 누가 떠안나요? 하청업체가 단가 인하로 떠안습니다. 연구 데이터도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느끼는 노조 유용성은 정규직보다 2.2% 낮습니다.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대기업 노동자보다 2% 낮고요. 노조가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 노조가 가장 쓸모없다고 느낀다. 이게 바로 한국 노동시장의 현실입니다. 일곱 번째 파트, 설계된 함정을 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함정에 빠지기 쉬워요. 그러면 대기업 노조를 때려잡으면 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대기업 노조를 없앤다고 해서 중소기업 노동자의 조건이 좋아지는 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위를 끌어내리면 아래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전체가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조 집행부의 문제도 있어요. 파업을 안 하면요, 교섭을 제대로 안 했다는 비판을 받아요. 그러면 다음 선거에서 교체당합니다. 파업을 해야 살아남는 설계, 이게 리더십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죠. 근데 이게 한국만의 문제냐? 아닙니다. 다른 나라는 이걸 어떻게 풀었을까요? 독일은 산업별 교섭 시스템입니다. 자동차 산업이면 자동차 산업 전체가 하나의 테이블에서 교섭합니다. 현대차 노조만 따로 교섭하는 게 아니라 자동차 산업 전체 노동자의 조건을 한꺼번에 정하는 거예요. 프랑스는 노조 가입률은 10%도 안 됩니다. 그런데 단체 협약 적용률은 90%가 넘어요. 왜냐하면 산별 교섭 결과가 해당 산업 전체 노동자에게 확대 적용되니까요. 한국은요, 기업별 교섭입니다. 현대차 노조는 현대차만 대표합니다. 현대차 1차 하청 대표 못합니다. 2차 하청 당연히 못하죠. 전편에서 말씀드렸던 건물을 기억하시죠? 10층 사무실에 있는 노조가 1층 식당 노동자를 대변할 수 없는 설계. 90%에게 필요한 노조는 없고 10%가 가진 노조는 무기가 됐어요. 여덟 번째 파트, 그럼 노란봉투법은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자, 이제 진짜 질문입니다. 이걸 해결할 수 있냐?
노란 봉투법의 핵심 중 하나는 원청 사용자에게도 교섭 의무를 부여하겠다는 겁니다. 취지는 좋아요. 1층 식당 노동자도 10층 사장님과 직접 이야기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교섭 창구 단일화. 지금 한국 법에서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교섭 대표는 하나입니다. 그러면 원청의 1층 하청 노동자의 목소리는 10층 원청 노조 대표를 통해서만 전달될 수 있어요. 1층은 10층 대표를 통해서만 말할 수 있다. 권재열 교수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힘이 센 노조가 자신의 의견을 관철할 가능성이 높다. 원청 노조들이 대부분 양대 노총에 가입돼 있는 만큼 노란 봉투법이 결국 양대 노총에 힘을 더 실어주는 조치가 될 수 있다. 교섭 범위가 넓어질수록 특정 사업장의 구체적인 복지나 안전 문제는 오히려 묻힐 수 있다는 겁니다. 노란 봉투법이 1층의 문을 열어주려고 하지만 열쇠는 여전히 10층이 쥐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한국의 노동권 보장 수준은 국제적으로 최하위입니다. 손해배상 제도는 주요 선진국 중 가장 가혹해요. ILO는 수차례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한국의 노조는 대기업 정규직에 편중돼 있고 국민 대다수는 노조에 반감을 갖고 있어요. 노란 봉투법은 이 모순을 풀 수 있을까요? 아니면 기존 설계를 더 강화할까요? 답은 여러분이 내셔야 합니다. 대신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90%에게 필요한 보호를 10%의 설계를 통해 전달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노란 봉투법의 미래를 결정할 겁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돈의 맥락이었습니다.